뇌과학적으로 부와 성공의 확률을 최대치로 높이세요. 당신의 두뇌는 이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만에 본 사람이 과거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경험. 물론 사람들은 어린 아이에게는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만 성인이 되고서 변화는 불가능하다 혹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 변화가 정말 불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바뀌는 것은 그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두뇌는 학습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걸 얻도록 개조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앤드류 후버만. 이번 영상에선 부와 성공, 아니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도록 내 두뇌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4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은 매일 아주 짧은 시간 투자로 인생을 바꿔가는 팁과 종종 찾아오는 번아웃을 이겨내는 쉬운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뇌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정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약간의 긴장과 집중을 하는 상태죠. 그때 우리의 두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거든요. 카테코라민이라는 이 3가지 호르몬은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 불립니다. 그렇게 시각과 청각을 포함한 온몸에 극도의 집중력이 생기게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바뀌지 않아. 어떻게 어린 아이도 아닌 다 큰 사람의 두뇌가 변해? 이 문장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고 25세가 넘어가더라도 두뇌가 바뀌어야만 할 이유가 생긴다면 우리의 두뇌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앤드류 후버만. 그는 실제로 샌디에고의 살크라는 기관에서 진행된 정말 놀라운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90세가 된 사람의 두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생겨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요.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심지어 노견인 강아지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것이 학습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진 않지만 원하면 바뀔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꾸 그 신경세포들을 자극하게 되면 두뇌에서는 해당 회로가 강해지면서 새로운 습관, 더 나아가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말해요. 즉 사람은 뇌과학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50대, 70대, 심지어 90대의 사람도 원하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과학적 사실처럼 두뇌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만 할 몇 가지 이유를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두뇌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스토리를 말합니다. 10대에 들었던 음악들은 너무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언제라도 그 노래가 다시 들릴 땐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파벳을 배울 때 노래로 배운 이유도 인간은 스토리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거나 보며 배우는 것보다는 그에 따른 내러티브, 스토리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죠. 항상 우리의 두뇌는 내면에서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알파벳이나 음악들은 리듬으로 분류하고 하나하나 알파벳을 말하며 음계가 달라질 때 두뇌는 그 부분을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을 만들어 하나의 스토리로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후의 반복도 중요하죠.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면 여태 우리가 가진 습관과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내 머릿속 사고방식마저도 바꿀 수 있어요. 즉 우리의 두뇌에 이미 저장된 스토리를 새로운 스토리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두뇌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질문이에요. 우리의 두뇌는 질문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그 습관들을 질문을 통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버만은 베이론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첫 번째, 그게 사실인가? 두 번째, 어떻게 그 생각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있지? 세 번째, 내가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하게 되는 행동이나 반응은 뭐지? 네 번째, 내가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이든 정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그 습관에 대해서 해당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리를 잘했던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듣고 보니 내가 정리를 잘했던 경험도 있네? 이렇게 내러티브와 내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점점 깨져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있던 것과 정반대 부분인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부분을 자꾸만 상기시키고 새로운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질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미 바꾸게 된 다른 것들을 떠올리며 이건 내가 바꾼 적이 있었는데 왜 이건 못 바꾸지? 내가 나쁜 습관도 고친 적이 있었는데 왜 이 부분은 내가 못 바꾸고 있었지?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내가 바뀔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 그렇게 존재하는 스토리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통해 챌린징을 하는 겁니다. 앤드류는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자기개발 관점이 아닌 두뇌 과학의 관점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천재적인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뇌는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게 되니까요. 내가 알던 나와는 다른 질문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일 때 두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여태 존재하는 줄로만 알았던 내 자신을 점점 밀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두뇌는 질문을 좋아하거든요.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종이 한 장을 펴고 시작하세요. 지금 현재의 내가 아닌 원하는 내 성격과 모습 그리고 습관들을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물론 나는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두뇌나 신경세포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게 자꾸 두뇌가 집중하게 만들면서 앞서 말한 질문을 해나가세요. 얼마 안가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앤드류 후버만의 두뇌를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상상입니다. 심상화라고 알려진 이 방법은 실제로 두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자신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며 앤드류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예언가 오라클이 하는 말처럼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게 상상 전에 필요한 준비죠. 어떤 사람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행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그 반대를 상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에밀리 발세티스는 목표와 습관의 설정도 좋지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5분 동안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일어나게 될 인생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물론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앤드류 후버만, 사실 그도 고통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10대 앤드류는 항상 사고만 치고 다니며 경찰서와 정신병동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하던 일이라곤 베이글 가게의 배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인생을 바꾼 순간은 지금처럼 계속 살게 되면 맞게 될 인생의 끝, 허무함과 후회들을 떠올렸을 때였다고 합니다. 행동 후 얻게 될 것을 상상하는 심상화보다 오히려 행동하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을 생각해보니 이대로 가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만 끼치고 내가 감옥이 아니면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인 미래,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행동이나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잃게 될 것 혹은 내 한계에 다 닿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허무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때론 달콤함보다 고통이 우리를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상뿐 아닌 적는 것과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더욱 어렵기도 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만약 원하던 걸 이룬 자신을 상상하고도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반대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끝은 모릅니다. 즉 잠재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가진 그 끝을 상상하기보다는 내가 밟아가야 할 스텝들을 작게 나눠서 상상해 나가세요. 앤드류 후버만이 말하는 두뇌를 받고 인생을 설계하는 세 번째 방법, 목표를 말하는 주변 사람을 이용하기.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와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응원 혹은 칭찬해 준다면 두뇌는 그 반응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도파민을 분비해요. 즉 나는 누군가에게 말만 했을 뿐인데 두뇌에서는 이미 그걸 이룬 보상을 줌으로써 오히려 행동하기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남들의 칭찬과 응원은 우리에게서 동기부여를 앗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때론 나를 긁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하세요.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너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찾아봐. 이런 반응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5kg라도 이뤄내고 만다. 내 능력을 증명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리고 이때 우리는 두려웠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칭찬과 응원보다 더 큰 동기부여를 얻죠. 그러니 칭찬, 응원과 비난 그리고 무시 사이를 걸어가세요. 그때 여러분은 미뤄왔던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목표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경쟁심에 휩싸여도 문제가 된다며 앤드류 후버만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천재 투자자 피터 틸의 인사이트를 인용했죠. 경쟁은 우리의 창의력을 갉아먹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을 하기 시작할 때 궁극적인 목표보다 경쟁자를 이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의 행동을 바꿔가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경쟁은 에너지를 줄진 모르지만 창의력을 빼앗아간다. 이처럼 우리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용기와 비난 그리고 무시와 경쟁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앤드류 후버만이 말한 두뇌를 이용해 부와 성공을 만드는 마지막 방법, 도파민을 최대로 활용하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이유이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두뇌의 화학 작용입니다. 두뇌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며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고 새로운 걸 찾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건 인류뿐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최대치로 이용하는 게 바뀌지 않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두뇌와 몸을 하려는 일에 최적화시키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축적된 도파민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도파민은 모두 소모될 수 있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원하는 일에만 쓸 수 있는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파민은 정해져 있고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기에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높이 올라가 버린 도파민 수치는 그에 따른 후폭풍이 있기 때문이죠. 그 수치가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는 기쁨과 흥분을 잃고 우울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죠. 내성이 생기며 예전과 같은 행동으로는 같은 희열과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료함이 시작되는 거죠. 즉 올바른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유지하며 긴장과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려는 일을 앞두고 2분에서 3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짧은 명상을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제가 호흡에 2분도 집중을 못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항상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법 혹은 10분에서 30분간의 명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가 추천한 요가 니드라 혹은 NSDR, Non-Sleep Deep Rest 이렇게 불리는 짧은 명상은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60%나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큰 파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의 수위 자체를 높여서 행동을 촉진하게 하고 유지하게 돕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드류 후버만은 우리의 일상 속 도파민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들을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번아웃은 도파민 서킷을 남용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 어떤 행동이라도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노력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마약, 갬블링, 음식, 포르노가 있겠죠. 심지어 운동 전에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프리워크아웃 드링크와 과도한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들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가끔은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의 조언처럼 쉽게 도파민을 만들고 큰 노력 없이 얻게 되는 도파민 하이는 자신을 번아웃에 빠뜨리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운동을 하기 전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하면 너무나도 높게 올라간 도파민 때문에 다음에 하는 일들이 나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때로는 운동 전 드링크를 마시지 않고 큰 음악 소리 없이도 운동을 하는 등 절제와 금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앤드류 후버만, 그리고 휴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쉴 때 회복이 시작되고 두뇌의 회로가 정리되니까요.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영상의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런 조언과 경고를 남겼습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자로 살 것인지 소비자로 살 것인지, 만약 여러분이 기상 후 첫 번째 하는 행동이 핸드폰을 열고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소비자로 시작될 것이고, 만약 저널에 손이 가거나 핸드폰 속 나의 계획을 돌아보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창조자로 시작될 거예요. 즉,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소셜미디어로 가져오지 소셜미디어를 자신의 삶 속에 들이진 않습니다. 이런 그의 마지막 조언을 들으며 소셜미디어 속 영상을 만드는 여정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컨텐츠가 아닌 더욱더 소중한 자신과 미래를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드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